올해 2025년이요. 북에 있는 김정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하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독재 사회를 연구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 독재자의 건강 상태, 독재자의 수명. 그런데 김정은의 수명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보험회사가 기대 수명 예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요, 서비스로. 그 시스템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조건을 다 입력을 해서 대입을 해서 산출해봤어요. 그랬을 때 과연 미국의 한 대형 보험회사가 예측하는 김정은의 기대 수명이 언제까지일까? 계산이 되는 거야?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김정은의 남은 예상 수명이 2026년에 사망하는 것으로 산칙이 됐어요. 예상이 됐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몇 년? 그러면 2026년이 내년이니까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시뮬레이션이 꼭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생활 패턴과 지금의 어떤 건강 상태, 뭐 가족력, 병력 등등이 정확하겠네.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붙잡는 겁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북에서 그 김정은이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짭정원도 컨셉이 사라지는데 조금 위기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캐릭 찾아야 되겠구만.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사실 이게 그 노르트 웨스턴 뮤추얼이라는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이 회사하고 그 워싱턴 스테이트 대학교가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얘가 통계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 통계는 어떤 자료들이냐면은 지금까지 어떤 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그리고 이 병을 알았던 사람은 수명이 요렇게밖에 못 살더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에요. 이거를 돌려보니까 완전 100%는 맞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네, 맞아요. 그거를 넣어서 해보니까요. 42세. 와, 2026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 살을 좀 열심히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 기대 수명이 42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오늘 내일 안에 빨리 갈아먹기도 하는 거 아닌가?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나온 거죠. 아니 그리고 정확하게 뭐 수치를 제가 제공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공했대. 추측으로 가서 넣어서 나온 거를 그거를 어떻게 확실히 최근 김정은 그 영상을 보면은 숨을 제대로 못 쉬다든가 약간 그죠. 헐떡대듯이 그렇죠. 낯색도 좀 안 좋고 그런 영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울라지미로 빛이 부친 동지를 위한 성대한 환영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어깨 움직이는 거 봐. 숨 쉴 때, 들숨 때. 대한민국에 온 이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빨간. 난 그걸 굉장히 특징적으로 생각해서 왜 저렇게까지 빨갛지? 딱 술 먹은 사람처럼. 그리고 이제 특히는 이제 호흡. 이게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제가 같이 숨찹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상대방이 하고 이제 호흡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괜히 동달아 숨찬 그런 정도로 이제 굉장히 그 호흡을 빨리 하고 그래서 이제 분명 이제 건강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죠.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양어장, 남새원실과 버섯 생산기지, 드넓은 청춘과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귀중한 미천입니다. 야, 담배를 또 펴, 다 진짜. 아이고 힘들어. 우리 강아지도 저렇게 걷다가 안고 그러는데. 지금 저 자기 체격이 담당할 수 있는 체중이 아니어서 무릎이 엄청나게 무리가 기대잖아, 가장.
일단 뭐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확인 가능한 가장 확실한 정보는 키하고 몸무게 정도거든요. 그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키와 몸무게만 가지고도 그 체질량 지수 BMI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BMI 같은 경우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나오냐면 48.4가 나와요. 48.4가 나와요. 더블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여러분들 일본 그 스모 보시죠. 네. 스모 보면 왜 요코스마 그 사람들이 보통 45 정도가 나오는데 그보다 더 높은 거예요. 스모 선수보다. 근데 스모 선수들은 운동량이라는 게 있고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건강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래서 스모 선수들이 보통 생명이 짧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정도가 되니까 예상 수명이 뭐 42세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어쩐지 이게 해외에서 약을 찾고 다닌다는 기사가 몇 번 뜬 적이 좀 본 게 있거든요. 짭정은 씨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 그 다이어트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오로지 이 김정은이 혼자서 2,700만의 우리 인민들을 책임지고 오늘도 실수 없는 이 독재자의 마음 최고 수명만의 그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사실 요즘 불면증이 너무 심합니다. 불면증에. 바로 잠드는데. 야,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 와, 잘 살린다. 아니 진짜 경호원 수가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김정은의 불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실제 보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의 최근 대외 활동 영상을 보면 김정은의 얼굴 낯빛이 점점점 검붉은 색을 띠고 있어요. 일종의 안면 홍조인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영상을 보고 김정은의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 미래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이 안면 홍조 증세로 발현이 된다라는 걸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리일규 참사가 직접 김정은을 대면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그때 김정은이 굉장히 즉흥적인 성격을 보임과 동시에 자기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 증세를 느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이제 즉흥적으로 하면 화가 나잖아요. 김정은이가 화가 나면 이제 옆에 수행 간부들이 따라가는데 막 화가 나서 화를 내다가 뭘 물어보려고 이렇게 돌리면 사람들이 다 뒤로 이렇게 비킨다는 겁니다. 눈에 띄우지 않겠다고. 그럼 이쪽으로 또 돌아오면 이쪽으로 또 다 비키고 이 정도를 이제 김정은이 그 즉흥성 그에 대한 간부들이 그 두려움 이게 엄청 크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니까. 근데 그게 많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해 해가 거듭될수록 김정은의 불안 증세와 사람을 못 믿는 이 대인 기피 혹은 대인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신체 건강에 이제 정신적인 건강까지 안 좋다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일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북한에는 김 씨 일가의 건강만을 전담해보고 있는 그런 만수무강 연구소가 따로 있습니다. 만수무강 연구소? 예, 이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김 부자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김 부자가 먹는 그런 식자 제도를 분석하고 또 이제 건강식품을 그런 개발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 먹는 것뿐 아니라 이제 김 부자가 사용하고 있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책상, 의자를 비롯해서 건강 장수와 관련된 모든 그런 것을 다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이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사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김일성 종합대학 그리고 리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그런 최고의 엘리트들로 엄선해서 데려온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르는 베일에 쌓여있는 기관이 바로 이 만수무강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는 만수무강 연구소였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장수연구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 만수무강 연구소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어요. 1970년대에 김정일이 후계자 자리까지 오르기가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거든요. 일단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를 제쳤어야 됐는데 이복 동생 김평일도 제치고 김정일이 후계자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아버지 김일성에게 잘 보여야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환심을 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딱 좋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자. 좋잖아요. 진짜 좋아하겠다. 근데 속내는 야 이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저거 내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인 의미로 처음에 만들어진 게 만수무강 연구소였는데 이게 자기 자신의 어떤 장수 만수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인 거죠. 세 개나 있네요. 세 개. 만수무강 연구소. 북한의 3대 명문대 출신들만 뽑아서 갑니다. 그 사람들 다 한 사람을 위해서. 와. 주민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2,500명) 인민들은 소를 먹으면 사형을 시키는데 그러게. 고급 맥주를 몇 캔데요? 무균되지. 무균되지. 균이 없어. 기가 막히죠? 네. 베일에 쌓인 만수무강 연구소. 이곳이 참 어떤 곳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만수무강 연구소, 북한 과학자 중에서도 선택된 극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는 곳. 그곳에서 연구를 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수 씨와 이윤걸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김부자의 건강장수를 연구하는 만수무강 연구소, 저희 연구소 명칭은 만청산 연구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연구사로 근무했던 김형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형수님. 저는 이윤걸이라고 하고요. 네, 북한에서는 리과대학 생물학부 세포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물생리학회에서 최연소 준박사를 받고 우리 말하면 석사를 받고 김일성, 김정일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내부에서는 팔부라고 부르거든요. 팔부. 그런 연구소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대단한 생각입니다. 되게 미남이세요. 감사합니다. 해병 돌격머리라고 잘생긴 사람만 가능하거든. 맞아요. 이름을 갖다가 그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연걸이 되잖아요. 아니 김영수님, 리과대는 인정하시는 곳이죠? 그 인정하죠. 이과대학은 예전에 또 김성종합대학 분교로 되었습니다. 분교. 거기서 분교가 있어요. 참고로 리과대학은 사실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 직속 리과대학이었어요. 아, 그래요? 김성종합대학 분교를 주면서. 제가 분교를 86년도 국가가온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국가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김일성 종합대학 가시겠어요? 리과대 가시겠어요? 리과대 가죠. 원래 두 개 다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특별한 케이스여가지고 그랬는데 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엔지니어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채 제가 오래 가지 말을 것 같은데 사이언스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해가지고. 김영수님은 다시 기회가 있다면 리과대 가시겠습니까? 김일성 종합대? 둘 다 안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어디 가서 제가 대학 졸업했냐 말하면 물어볼 때마다 말하기 좀 딱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라는 이름 들어가니까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원흉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 이름을 단 대학을 졸업했다는 게 차마 물어보면 말하기가 좀. 그럼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왜 종합등록이?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김대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 김이 좀 빠졌다. 김대. 자, 이제 두 분의 과학자를 모시고 이제 김 씨가 이제 만수무강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그 전에요. 독재자 1위를 위한 건강 연구소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북한에 있는 건지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있을 때 연구소가 세 개가 있었어요. 기초과학 연구소, 저희 만청산 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이윤걸 박사가 다녔던 정암산 연구소 이렇게 세 개가 같은 김부자의 연구를 하는 건데 참고로 저희 그 만성산 연구원은 김일성의 만년장수와 또 김정일의 영원한 청춘을 연구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성산 연구원 이렇게 이름을 달았던 거죠. 이름이. 그래서 당연에서도 그 이름 명칭의 의미가 이거다. 절대로 가족에 가서도 이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 가족에서도 실제 연구소 그 만성산 연구소만 알고 있지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연구소 다닐 때 김일성이가 죽었어요. 정말 그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당장 추방될지도 모르고. 당시 그때 저희 연구소장 집에는 사람들이 막 창문에 유리까지 깰 정도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때는 이제 저희 그 새벽 5시 먹어서 나가요. 왜냐하면 옆에 동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막 당할 것 같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늦게 다 퇴근할 때 그때 이제 만수대에 올라갔다가 한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는 또 집에 가곤 했는데 진짜 고달팠어요. 그때는 어찌 보면 막 공포스러웠고 끔찍하겠네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재들이 모여있는 세 기관의 서포트를 받았던 김일성, 김정일 모두 만수무강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결국 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2008년에 미국의 CIA랑 우리 한국의 이제 국정원이 북한이 프랑스에 보낸 이메일을 해킹을 해요. 근데 그 이메일에 뭐가 있었냐? 김정일의 CT가 있었어요. CT 자료. 그런데 그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 CT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김정일이 3년에서 5년 이내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근데 실제로 김정일이 몇 년 뒤에 죽었습니까? 딱 3년 뒤에 죽었습니다. 와, 최소로. 정확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미국의 뭐 대형 보험사의 김정은 예측 수명 시뮬레이션 결과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북한에서 특히 적어도 지금 이 만수무강 연구소의 박사들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아마 자기 목숨처럼 여길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진전시켜보죠. 두 분은 이제 김 씨 일가의 어떤 그 건강을 책임졌던 이제 연구원들로서 계셨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보시기에 김정은에게 만약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떤 형태로서, 어떤 병명으로서 생길 확률이 크다 예상해 보신다면? 네, 우선 뭐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주목해야 돼요. 김일성은 어떻게 죽었냐? 또 김정일은 또 어떻게 죽었냐? 심장혈관 동맥경화. 왜냐하면 죽은 걸 보면 둘 다 그 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게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심장혈관 질병인데 정확히는 심근경색.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죽고 나서 그때 저희가 그 연구소 안에서 이야기했던 소리가 부검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체를 또 박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심장혈관 자체에 벌써 혈전 와가지고 다 굳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 확실한 게 분명 김정은도 아까 그 시뮬레이션처럼 죽는다 하면 바로 이제 20년도 죽는다 하면 바로 부검 속에는 다 굳어진 그 피가 보이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람 죽는 얘기면서 저렇게 설레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 희망으로 보입니다 그게. 왜냐면 북한 주민이 한 사람 죽어서 2,700명이 해방되잖아요. 700만.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갑자기 죽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이제 2주를 안겨놓고 그렇죠.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뉴스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김정은도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제 가족 내력도 있고 둘 다 참 비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두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지금 상대적으로 비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측면으로 심장 질환 쪽이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선배인데 선배가 직접 김일성 죽은 다음에 부검을 청원사에서 그 부분이 들어갔댔어요. 그분이 들어갔다 나서 비밀리에 나한테 말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동맥경화증 자심실에서 나가는 핏줄에서 동맥에서 이제 거기 경화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김정은도 분명히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김정은은 아직은 나이는 어리니까 지금 나이 때 핏줄이 경화돼서 죽을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실제 말해서 지금 심리적으로도 아까 되게 불안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가 확인한 데 가면 심장신경증을 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심장신경증은 뭔가요? 북한 쪽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 말하면 공황장애 비슷한 건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화가 치밀었다, 뭐 울화가, 울화. 네, 뭐,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김정은은 조금 더 땡겨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가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짭정은 씨 이거 사실입니까? 내가 원래 그 비행기는 무서워서 타지 못합니다. 공황장애는 있는데 공황장애는 뭐 그렇게 사실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김정일이 건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제 뇌졸중 걸린 다음에 그때 뉴스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칫솔질 한다고 했던 거 있죠. 칫솔질 한다고 했던 거 있죠. 그 제가 확인했었어요. 네, 그리고 북에 계셨어요? 아니 그때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그때 있었어요? 농촌진흥청 생명공학연구원에 있었어요. 저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가서 확인해 본 다음에 칫솔질 한다. 그때 일화가 좀 있었거든요. 뭔지 알아요. 아직도 우리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김정일이 칫솔질 했는지를 확인했는지를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박사님 통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네. 후배들한테 그렇죠.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인된 사실들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김정은 최측근에 지금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그 김일성이 그 신석증, 우리는 이제 신장 결석이라고 하잖아요. 콩팥에 그 돌이 생기는 거. 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이제 1950년대 때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중국의 중의사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SOS를 쳤네. 그래서 이제 소련 의료진들이 왔는데 소련 의료진들이 이제 직접 시술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 의사들을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끔찍한 포인트가 뭐냐면 160명에 달하는 북한의 그 신장 결석 환자를 가지고 모르모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일성이 시술을 받았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이진 않지만 이거를 겪는 사람들 말에 들어보면 태어나가지고 이런 통증은 처음이라 갑자기 오잖아. 악! 하고 쓰러지잖아. 그리고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오는데 1985년에 당시 평양 주재 소련 대사였던 슈브니코프가 소련 당국에 이제 극비리의 보고서를 넘기는데 김일성뿐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신장 결석을 가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소련에 넘겨요. 그 말은 뭐냐면은 김정일, 김정은 또 신장 결석으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일성이가 일반적으로 김정일에 비해서 짜증을 잘 안 부리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김일성은 짜증 부리는 게 딱 세 가지인데 하나 이제 그 혹 때문에 이따금씩 통증이 와요. 그때 짜증 내고 그다음에 신석증 올 때는 어마어마한 짜증 내요. 그다음에 낮잠을 자요. 근데 그 낮잠 잘 때 누가 깨우면 자기 스스로 안 해주라고 깨우면 무슨 급한 업무 때문에 깨우잖아요. 그럴 때 짜증을 부리는 그 세 가지 짜증 부린다고 그 측근 경호원이 제가 직접 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냥 저희가 육안으로만 봐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누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뭐 공황장애 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까지 있다고 하니까 만수무강연구소 과학자분들은 정말 그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근데 김정은은 왜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겁니까? 내 말이. 과유불급. 정량. 저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어도 그걸 정말 우리가 연구한 또 우리가 제의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처럼 뭐 매달 규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김일성과 김정일, 그러니까 수용님과 장군님의 노화는 쉬는 날도 모른다. 주말도 모른다.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휴가도 마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시간에는 지금 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된다.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거 이제 올라가는 절차가 있어요. 우선 연구했던 것이 확실히 효과가 좋다. 사진을 찍고 올라갈 때 제품 올라가는 다 도안해가지고 다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올라가는데 어떤 게 올라가냐면 제에서처럼 올라가는 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이번에 연구한 것은 무엇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좋았다는 거 다 써 올리고 이걸 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은 무엇입니다 해서 그 제품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진까지. 그래 올라가서 그게 검토하는데 이렇게 다 올라가더라도 실제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거죠, 반증은. 결국 저는 근데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오래 산 셈이다. 그나마.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일반 주민들의 나이를 비해 봤을 때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비만해가지고 둘 다 얼마나 비만했습니까? 그만하면 오래 산 것이다. 김정일도 마지막에 죽기 전에
되게 좋아졌대가지고 사실은 많이 다녔거든요. 제대로 지키라는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킨 것 때문에 마지막에 죽은 걸로 봐요, 내부적으로. 그만큼 뭘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키고 뭐 딱 하다가 일정한 시간대 좀 나아진 것 같으면 에이 괜찮겠지 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례가 김정일이 꼬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꼬냑 세지. 헤네시 꼬냑을 좋아했어요. 세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 헤네시 파라디 최상급 라인을 1년에 11억 원어치 수입했다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뭐 담배도 좋아해서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져도 이 술하고 담배는 못 끊어요. 김정일이. 근데 지금 김정은이 그때의 김정일보다 더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거고.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김정은하고 폼페이오가 단둘이 나눴던 얘기를 폼페이오가 나중에 자신의 이제 회고록에 쓴 내용이 있는데 그때 김정은이 얘기했던 게 폼페이오에 대해서 이 국제 제재 속에서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고 자기 애들한테까지 핵을 지고 있는 국가의 수령 자리를 물려주고 싶겠냐. 개인적인 아빠 대 아빠 입장으로서 내 아이들에게 핵을 지고 언제 분가될지 모르는 이 북한 시스템을 물려주고 싶겠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신의 어떤 속내를 폼페이오에게 넌지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내가 그 무수히 많은 독재자들이 군중 앞에 성남 군중 앞에 끌려가서 마치 옛날에 그 중세시대 때 왕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됐던 것처럼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스트레스가 잦은 음주와 이 흡연으로 이어지는 거고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